쉬지 않고 일해도 왜 가난한가?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마르크스의 생애와 유물론적 변증법.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자유로운 시장 체제는 19세기를 거치며 점차 자본주의의 모습을 찾아갔다. 하지만 자본가에 의해 희생된 노동자들의 고통은 점점 더 커져가기만 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아담 스미스처럼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또 한 명의 위대한 경제학자가 등장한다. 그는 바로 독일의 철학자 칼 마르크스다. 2008년 영국 공영방송인 BBC에서는 지난 1000년간 가장 위대한 철학자를 뽑는 설문을 했다. 그 결과 1위는 바로 칼 마르크스였다. 또한 지난 1000년간 가장 영향을 끼친 책은? 이라는 질문에도 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이 1위로 뽑혔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를 묻는 질문에도 역시 1위는 칼 마르크스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조사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거나 또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보통 마르크스를 이야기하면 그의 혁명적인 투쟁이나 공산주의를 연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최초로 가난한 사람은 왜 항상 가난해야 할까? 자본주의는 정말 이상적인 체제일까? 라는 새로운 의문을 던진 철학자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계 부품이 되어버린 노동자들의 삶을 보고 자본주의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지 밝혀내고 싶어 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는 어떤 괴책을 따라 자본주의를 분석하기 시작했을까? 마르크스의 생애를 따라가 보자. 마르크스는 1818년 5월 독일 라인주 트리에시에서 7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다. 마르크스의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아내와 함께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나갔다. 그 덕에 마르크스는 12살 때부터 라틴어, 그리스어, 역사, 철학을 배우며 유복하게 클 수 있었다. 1835년 본 대학에 입학하면서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 미술사 등을 배웠다. 그런 마르크스는 사실 문학가를 지향했다. 뛰어난 감수성과 수려한 문체, 역시 문학을 배우면서 길러졌던 것이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을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 변증법은 세상의 모든 것, 즉 인간도 자연도 사회도 그 어떤 것도 고정불변이 아니라 정반합의 법칙으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철학이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을 발전시키는 주체가 세계 밖에 존재하는 절대정신이라는 헤겔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르크스는 독일의 철학자인 포이어바흐가 주장한 물질이 세계를 구성하고 지배하며 이끌어간다는 유물론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헤겔의 변증법에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을 더해 유물론적 변증법이라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관점과 철학을 갖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르크스는 청년 헤겔 학파의 지도자격인 인물이 되었으며 점차 무신론에 입각한 급진적인 사상을 키워나갔다. 특히 프로이센 정부의 잘못을 과감하게 비판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당시 프로이센 정부는 왕권에 입각한 전 근대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자유주의 운동이나 독일 운동의 독일 통일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에 대해 반발하게 됐고 마르크스는 가장 선도적으로 프로이센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회주의의 후원자 엥겔스를 만나다. 대학을 졸업한 후 마르크스는 대학 교수가 되려고 했다. 하지만 급진적 무신론적 사상을 지닌 그에게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미 프로이센 정부는 마르크스를 요주의 인물로 보고 감시하기 시작했고 그가 그를 기고하는 것에 온갖 방해를 하기도 했다. 결국 대학 교수의 꿈을 포기한 마르크스는 반정부 신문인 라인 신문에 그를 기고하기 시작했으며 그 후 편집장이 되어 신문을 이끌어갔다. 이때 그는 현실 정치와 경제에 대해 보다 심각한 고민을 시작했다.
세상이 돌아가는 진짜 상황을 눈으로 직접 보기 시작했고 또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에 큰 충격을 받기도 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벅찬 현실, 아동들도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현실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순 없었다. 마르크스가 노동자들의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보도하자 프로이센은 보다 강한 검열을 시작했다. 결국 프로이센의 검열에 이골이 난 마르크스는 신문을 폐간하고 파리로 간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르크스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만나게 된다. 하나는 공산주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프리드리히 엥겔스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생각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고 평생의 동지가 되었다. 영국 런던대 철학가 조나단 울프 교수의 이야기다. 엥겔스는 마르크스가 정말 훌륭한 사상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엥겔스는 한마디로 사회주의 후원자, 공산주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는 마르크스가 계속 글을 쓸 수 있기를 원했죠. 마르크스가 자본론 한 권을 마칠 때까지 엥겔스는 맨체스터에서 그의 가족이 하는 면직 공장을 운영하면서 마르크스에게 많은 돈을 보냈습니다. 마르크스는 파리에서 공산주의 조직과 만나면서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는 점차 혁명적인 공산주의자로 바뀌어갔다. 계급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혁명을 준비하던 마르크스는 결국 1845년 2월 프로이센 국적을 포기하고 브뤼셀로 가서 그곳의 비밀 동맹과 접촉한다. 이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그 유명한 공산당 선언을 발표한다. 영국 런던대 경제학가 벤 파인 교수의 말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고 그 개선 방향을 찾고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변화 가능한 것들을 연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기도 있었고 탄압을 겪기도 했죠. 공산당 선언이 출판된 1848년 유럽은 혁명의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였다. 마르크스는 브뤼셀, 파리, 펼른 등지로 가서 혁명에 참여했다. 이를 계기로 마르크스는 붉은 박사라는 악명과 인류의 해방을 가져올 새로운 사상가라는 명성을 동시에 얻었다. 하지만 혁명의 과정에서 마르크스는 계속해서 탄압을 받았고 잇따라 추방령이 내려졌다. 그 후 그는 다시 브뤼셀에서 쾰른으로 돌아왔고 신라인 신문을 발행하며 주필로 활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역시 그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었고 결국 이를 견디지 못했던 마르크스는 런던으로 이주한 후 그곳에서 말년을 보냈다. 영국 런던대 대학 철학가 조나단 울프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마르크스는 급진적인 인쇄물들을 계속 발간했어요. 그것이 독일에서 추방당하는 계기가 됩니다. 편집하던 학술지는 폐간되고 그는 쫓겨나게 되죠. 이사한 파리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브뤼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마르크스는 런던에 자리 잡게 됩니다. 1840년대 말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관대한 나라였죠. 자기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활은 늘 궁핍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그 사이 마르크스는 6명의 자녀 중 3아이를 잃게 된다. 영국 런던대 철학가 조나단 울프 교수는 마르크스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마르크스의 여러 문제들 중에 고질적인 한 가지는 돈이었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으니까요. 기사를 써서 원고를 받기도 했지만 항상 재정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후 마르크스 가족은 모친 사망 후 받은 유산과 엥겔스의 기부금 덕분에 작은 연립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소나마 생활이 안정되자 드디어 자본론의 집필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낮엔 대형 도서관에서 글을 쓰고 주말에는 소풍을 가거나 다른 독일 이민자들과 교류하기도 했다.
그때만큼은 마르크스도 어느 정도는 사교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러는 동안 필생의 역작인 자본론이 점차 완성되어 갔다. 그가 자본론을 쓴 이유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수백 번이나 읽었다. 자본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도 바로 국부론이었다. 드디어 1867년 그가 15년 이상을 바친 필생의 역작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자본론 1권, 자본의 생산 과정이다. 이 책은 마르크스가 그의 유물론적 변증법을 경제 연구에 최초로 적용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분석한 책이다. 그렇다면 자본론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자본론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은 바로 상품이다. 상품은 인간이 생산하고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말한다. 상품은 쓸모가 있는지를 따지는 사용가치와 교환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교환가치,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정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은 노동을 통해 생산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상품의 가치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평균 노동시간으로 결정된다고 정의했다. 그러니까 6시간 동안 6켤레의 신발을 만든다면 신발의 가치는 1 노동시간인 것이다. 그리고 화폐를 상품의 가치를 표시하는 수단이라고 보고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화폐의 물신성이 생겨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의 노동 가치론을 이어받아 노동이 최고의 가치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아담 스미스의 분업은 오히려 노동자를 기계 부품처럼 만들어 버린다고 주장했다. 1876년 마르크스가 15년 이상을 바친 필생의 역작 자본론 1권 자본의 생산 과정이 출간됐다. 상품은 인간이 생산하고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말하며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상품은 노동을 통해 생산해낸 것이며 상품의 가치는 상품 생산에 들어간 평균 노동시간으로 결정된다. 6시간 동안 6컬레의 신발을 만들었다면 신발의 가치는 1 노동시간이 된다. 그리고 화폐는 상품의 가치를 표시하는 수단이라고 봤다. 마르크스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화폐의 물신성이 생겨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역시 노동이 최고의 가치라고 했지만 분업은 오히려 노동자를 기계 부품처럼 만들어버린다고 했다. 자본론을 쓴 이유는 왜 놀고 먹는 자본가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될까 하는 의문을 품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쓴 주요 목적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은 왜 항상 가난할까? 그리고 왜 놀고 먹는 자본가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될까? 하는 의문을 풀기 위해서였다. 마침내 그는 그 해답을 이윤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냄으로써 찾아낼 수 있었다. 계속해서 착취당하는 노동자들. 영국 런던대 경제학과 벤파인 교수의 말이다. 자본론 1권은 어떻게 자본이 이윤을 남기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마르크스는 노동시간이나 노동 일수를 늘리는 절대적 잉여 가치의 원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절대 잉여 가치란 어떤 것일까? 예를 들어보자. 여기에 빵 공장이 있다. 빵 한 개를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노동시간이 드는지 계산해보자. 먼저 밀가루 1kg을 1 노동시간이라고 하자.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의 노동력과 빵을 만드는 기계 노동력도 들어간다. 따라서 빵을 만드는 기계 노동력도 1 노동시간, 사람의 노동력도 1 노동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빵 한 개를 만드는데 총 3 노동시간이 든다. 만약 1 노동시간을 화폐로 환산해 1,000원이라고 하면 빵 한 개의 가격은 3,000원이 된다. 노동자가 원재료와 기계로 하루에 평균 8시간을 일하면 모두 24 노동시간이고 그동안 만든 빵 8개의 가치는 24,000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밀가루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정해진 가격을 주고 사와야 하고 기계 역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 가격에 사왔다. 즉 빵을 만들기 위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돈을 지불한 것이 된다. 그러니 총 24,000원 중에서 밀가루 가격 8,000원, 기계 구입에 따른 비용 8,000원은 그 가치가 그대로 인정된다. 이제 남은 것은 사람의 노동력에 지불해야 하는 8,000원이다. 그런데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일당으로 3,000원밖에 주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 5,000원은 어디로 가는가? 바로 자본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남은 가치를 잉여가치라고 했다. 그런데도 왜 노동자는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할까? 왜 내가 만든 가치를 나에게 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걸까? 빵 공장에서 빵 한 개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노동시간이 들까? 밀가루 1kg 1노동시간, 빵을 만드는 기계의 노동력 1노동시간, 사람의 노동력 1노동시간을 더해 3노동시간이다. 1노동시간을 화폐로 환산해 1,000원이라고 하면 빵 한 개의 가격은 3,000원이 된다. 노동자가 1일 8시간을 일하면 빵 한 개 만드는 데 드는 3노동시간을 곱해 하루 동안 만든 빵의 가치는 24노동시간이 된다. 그러면 하루 동안 만든 빵 8개의 가치는 24,000원이다. 밀가루와 기계는 8,000원씩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지만 노동자는 자본가가 3,000원밖에 안 준다. 이렇게 생긴 잉여가치에도 만족 못하는 자본가는 노동자가 더 오래 일하게 한다. 여기서 생기는 것이 절대적 잉여가치다. 그래도 만족 못한 자본가는 더 좋은 기계를 들여와 적은 시간에 더 많은 빵을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생긴 이윤을 상대적 잉여가치라 부른다. 자본가가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자본가는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노동자에게 더 오래 일을 시킨다. 물론 일당은 절대로 더 주지 않으면서 말이다. 결국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함으로써 더 많은 부를 얻게 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노동시간의 연장으로 만들어지는 잉여가치를 절대적 잉여가치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자본가는 이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노동자가 빵 3개를 손으로 만들 때 드는 시간은 3시간. 하지만 기계를 쓸 때 1시간이면 된다. 그래서 더 좋은 기계를 들여와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빵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필요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잉여 노동시간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결국 노동자의 임금은 더욱 내려가고 자본가는 그만큼 이윤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생긴 이윤을 특별 잉여가치 또는 상대적 잉여가치라고 했다. 영국 상원의원이자 워릭대 명예교수인 로버트 델스키의 말이다. 칼 마르크스는 최초로 착취하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주의 원리를 이해한 칼 마르크스는 착취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스템보다 사람이 먼저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자본주의의 미래를 예측하기도 했다. 그는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 하는 자본가의 이기심 때문에 기계가 계속 노동을 대신하면 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게 되면 일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임금은 더 낮아지고 상품은 쏟아져 나올 수 있지만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결국 나중에는 기업도 자본가도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때부터 자본주의의 위기인 공황이 시작되고 참다 못한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마르크스는 결국 자본주의는 무너지고 사회주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영국 런던대 철학가 조나단 울프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역사의 한 과정으로 봤습니다. 봉건제 이후 자본주의에 이어 공산주의를 이행할 것이라고 본 것이죠. 그는 전체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자본주의가 사라지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 공산주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계급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한 채 결국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1883년 3월 14일 그는 평생의 친구이자 동지인 엥겔스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가장 아끼던 의자에서 삶을 마감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유고를 모아 1885년에 자본론 2권인 자본의 유통과정, 1894년에 3권인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과정을 발간했다. 그리고 자본론은 사회주의의 성서로 불렀으며 성서보다 많이 팔린 책이라는 명예를 얻기도 했다. 칼 마르크스는 억압받는 노동자들을 도와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던 혁명가였다. 유물론적 변증법으로 세상을 해석한 철학자였고 자본주의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경제학자이기도 했다. 또 공산주의 국가의 탄생에 영향을 끼친 사상이기도 했다. 물론 앞으로도 그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